자,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19세기 이 시기를 서유럽에서는 벨 에포크라고 합니다. 뭐 라벨 에포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프랑스어로 나폴레옹이 이제 패망하고 이제 빈 회의를 통해서 빈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유럽이 말하는 100년 평화를 이 라벨 에포크라고 합니다. 동아시아로 치면은 이제 태평성대 뭐 이런 이야기죠. 이 용어는 엄밀히 하면 아름다운 시절인데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이제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던 선도적인 유럽이 중심이 되던 그 시기를 뜻합니다. 1900년대 런던의 모습 이제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건데 여기 보면 런던 보면은 이렇게 가장 선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입니다. 1900년대 파리 하면은 이제 만국박람회가 이 당시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에펠탑이 요때 만들어졌죠. 요거를 보면 좀 재밌으실 건데 요 당시에도 프랑스는 프랑스 느낌이었어요. 이제 빛의 도시 파리라고 해가지고 기쁨과 낙한주의는 우아한 빛의 도시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1900년 4월에 열린 만국박람회는 프랑스의 성공을 축하하는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절반은 외국인이었고 파리는 쇼케이스의 도시가 되어 최신 기술 및 과학 발명품을 전시하고 아방가르드 아트 갤러리 뭐 카바레 하이패션 파리지행을 자랑합니다. 노동계급 출신이던 부유한 엘리트는 구태의연한 성적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라벨 에포크의 신화가 지배했습니다. 뭐 등등등 하는데 뭐 과학적인 미적 발명과 경이로 민주주의 최고의 영광, 철도, 대서양, 횡단 여행, 비행기, 전화로 연결된 최초의 세계화된 사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류층 생활, 부유한 신사들의 무절제함, 돈, 쾌락, 사치, 여성에 대한 취향을 목격합니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어쩌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 참호의 진흙 속에 묻힐 것이란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독일, 예, 공학의 도시, 예, 엄밀히 말하면 공학의 도시. 이게 이제 1900년대 독일의 모습입니다. 1900년대 베를린의 모습인데 뭐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독일은 이제 열기구 행사, 예, 전형적인 공학, 예, 열기구 이제 경기 이런 거 나오고 예, 요런 상태였습니다. 보통 좀 먼저 앞선 국가일수록 마차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파리는 은근히 마차가 남아있거든요. 독일은 여전히 이제 마차랑 뭐 트램이랑 거의 경해인데 사실 마차가 오히려 더 주력이 가겠죠. 그런데 영국은 마차는 거의 사라지고 주로 차가 돌아다녀요. 같은 시기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비엔나 이제 동유럽을 살짝 가보죠. 남유럽이랑 부다페스트 지하철 같은 경우 보면은 부다페스트 지하철이 1902년에 처음 개통했습니다.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빈 지하철이 1978년에 개통했거든요. 가장 먼저 개통을 한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영국이 먼저 개통했고 1860년대인가 그때 개통했고 그 다음에 파리 지하철도 제법 개통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빈 지하철이 개통을 못해요. 그리고 부다페스트 지하철은 이제 좀 개통을 하고 비엔나 증권거래소가 아주 초창기에 1771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래소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한때 기축통화국이었으니까 그 다음 대영제국 런던으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 이제 비엔나 증권 거래소 이쪽은 사실 영국보다는 유럽 대륙 전체를 보는 그런 관점이 좀 가깝죠. 그래서 이때 빈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마차가 돌아다니는데 마차가 좀 대형 마차가 아니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 다닙니다. 이게 좀 한 시대 떨어진 1800년대 마차 느낌이 많죠. 여러 사람이 모이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요게 이제 그 당시 비엔나의 모습. 그리고 바르샤바. 이제 여전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인데 폴란드 독립 전에 바르샤바는 이렇게 됩니다.
예, 마차가 주력이죠. 그러면 1800년대 말 1900년대 이탈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텅 빈 사진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면은 이거 흙길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시골 느낌이죠. 아, 이제 뭔가 시작해보는 그런 나라인가?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복장들도 보면은 대체로 정장류 복장에서 좀 멀어진 복장들이 많아요, 사실. 일반 대중들이야 뭐 이런 식이겠지만은. 자, 미국 뉴욕. 급속도로 크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곳입니다. 이 시점쯤 되면 영국의 이제 능력을 미국이 어느 정도 추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땅의 규모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영국만큼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개개인별로는. 그래도 규모가 계속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은 아직 유럽만큼은 못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시대 보면 아동 노동이 남아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아마 다음 정도에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뉴욕의 모습입니다. 발전 순서에 따라 마차가 줄어드는데 영국은 좀 오래된 금융자본주의, 우린 참 많다. 1863년 런던에서 세계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했고 파리는 여전히 그 성향, 쾌락가자유, 재미, 패션 이런 거 여기 다 있다. 예, 그 1900년대 지하철이 개통했고 독일 같은 경우 1902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 공화의 도시 열기구 경기 같은 거 같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셀소크가 난 이제 쉽게 말하면 PTSD죠. 셀소크가 난 이제 모습인데 제국주의를 거치고 서유럽은 크게 번영했는데 저게 1차 세계대전으로 싸그리 다 뭐 공업 생산능이나 이런 게 싸그리 다 날아가 버려요. 마차 대신 차가 생기고 트램이 생기고 지하철이 딸리기 시작하는데 자본주의 발달하고 이 산업화를 통해서 얻은 게 귀근을 해결했다는 거죠. 이제 기근이 아니라 빈곤이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 노조 연합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해서 영국의 노동당 같은 게 주류로 떠오르고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본과 과학의 발전은 문명의 찬란함을 이야기했지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 망했습니다. 유럽이 그때 망했습니다. 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재건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의 돈을 썼죠. 그리고 그 훌륭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세계 최초의 과학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민족주의가 가득한 시기에 일어나는 전쟁이 함께 포격을 하고 기관총을 쏘고 독가스를 살포하고 참호에서 발이 썩고 10m 전진하는데 수만 명 갈아버리는 이제 전략은 심지어 또 이 과학기술을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상 공론의 전략을 진행합니다. 19세기 전략을 계속 적용하고 있어요. 이미 20세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전장이 인간 분쇄기였습니다. 이건 연합군이든 저기 추축군 그 독일 쪽이든 똑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 이제 마르크스 쪽에서 좌파 쪽에서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양산하고 있는데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노조에서 1차 세계대전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부자를 위한 것이란 말에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아니라 자본화된 부자들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수익보다는 자본화를 통해서 계속 경제적인 수익이 계속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돈과 자본의 차이가 이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광산을 정복해가지고 땅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제국주의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자본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 시장을 만드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본화된 부자들은 전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정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하길 바라지. 그런데 국가사회주의였던 독일이 이 전쟁을 추종했고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가 반대했던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자와 리버럴들을 쏜고 있다고 반대했던 사회주의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SPD가 이게 그
독일 사회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빌헬름 2세가 반사회주의 정책을 폐기하면서 마르크스의 직계예요. 이 독일 사회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섭니다. 정권을 잡기 전에는 그 제1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사회주의 그 국제조직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자본주의가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2 인터내셔널 기준 인터내셔널로 운영이 되던 두 번째 이제 그 사회주의 국제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노조들 그거 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권을 잡기 전에는 전쟁을 반대했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빌헬름 2세가 반사회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정권을 잡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방어 전쟁을 표방하면서 독일 제국의 전쟁 수행 노력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나올 전쟁사들 전부 다 보면은 사회주의 애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민주당은 현재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좌파 정당이면서 마르크스의 생활비를 대주던 엥겔스가 지원했던 정당이기도 합니다. 마르크스 직계입니다. 이쪽이. 다른 쪽은 다 반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제2 인터내셔널이고 요때 지지하면서 말아먹었고 뭐 최근에 재건됐다고 듣긴 했는데 제3 인터내셔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트로츠키주의라고 해서 제4 인터내셔널 이렇게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이 당시에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마지막까지도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영국은 다른 식민지를 차지하겠다며 도울 의향도 있다고 하면서 대결 구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놈의 전쟁으로 손실이 막대했고 민주주의화된 영국 프랑스 시민들은 전쟁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벨 에포크 시기에 전쟁을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잔혹한지 아는데 보부전쟁 한번 겪어보는 거면 이거 할 만한 거 아니구나 다들 그 생각이었어요. 보부전쟁 이후부터. 대부분의 서유럽 사람들은 나폴레옹 이후 빈체제 유지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빌헬름 2세는 저 빈체제를 깨고 싶어 했죠. SPD 그러니까 독일 사회민주당은 SPD라고 하는데 SPD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뭐 이 제2 인터내셔널이었던 사람들이 저때 쫓겨났죠. 이 인터내셔널이란 건 사회주의 운동 배경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데 그냥 전 세계 노동자들 모임, 노조들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제2 인터내셔널 목표든 제1 인터내셔널 목표든 뭐든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서 전쟁 대신 혁명을 하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SPD를 반대하는 사람을 내쫓고 전쟁을 지원합니다. 그걸로 이제 제2 인터내셔널이 끝났는데 뭐 그 이후부터 이제 주도권이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인터내셔널이란 건 세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제1 인터내셔널 이후 사회주의 분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회주의자들이 항상 자신들의 기록과 책임을 회피하다 못해 거짓으로 선동까지 하는 게 요즘 형태예요. 그래서 20세기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상과 사람은 단언컨대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아주 예전에 제1 인터내셔널 때 자기네들이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1800년 시기에 전쟁을 반대한다는 그 말 한마디 했던 거 가지고 이때까지 있었던 전쟁들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본주의적 전쟁이라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때문에 일어난다고 여전히 저걸 교조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최대한 바꾸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랑. 그래서 어떻게든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 그 방법론으로만 해석을 하고 거짓을 섞고 사회주의가 학살과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 자연스럽게 승리입니다.
1900년대 이후 자본주의화된 국가들, 즉 자본이 중요시화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손해가 크니까. 그리고 선거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시점이 슬슬 기미가 보이던 시점이라서 반대하는 여론도,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방어하는 데는 유리한데 공격하는 데는 불리하죠. 그래서 전쟁은 항상 사회주의가 일으킵니다. 왜? 통합이 되어야 되니까. 사회주의는 보통 억압하고 통합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주의 분파들, 제1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결국에는 다 똑같은 한 통속들인데 실패하고 사람 죽이는 비효율밖에 못하던 이 한심한 작태들이 다 또 공통적인 건데, 우리가 저 인터내셔널 분파까지 알아서 어떤 사회주의는 평화롭고 어떤 사회주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평화나 자유, 생명의 중요성을 알기는 알 겁니다. 근데 이들의 우선순위는 100% 장담하건대 사회주의 교리입니다. 이런 평화, 자유, 생명 이따위 거보다 사회주의 교리가 제일 중요하고 주적은 자본주의 최대 국가인 미국입니다. 이들의 적은 자본주의고 자본주의 국가인 적인 미국입니다. 중국이 별 위구르에서 학살을 하든 어쨌든 같은 편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이에요. 그렇다는데 같은 편이라도 비판은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고, 미국은 일단 무조건 모든 게 잘못되었다라는 관점입니다. 사회주의가 우리 편이라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정도 수준이고, 자본주의는 적이다. 뭐? 기본적으로 적과 우리 편으로 갈리는데 사회주의는 우리 편이고 자본주의는 적이다. 중국은 우리 편이고 아무리 뭐 학살을 하든 뭘 하든, 미국은 아무리 선행을 하든 뭘 하든 적이다. 이런 식입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자인 저에게 사회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적입니다. 오직 자본주의자들만 사회주의자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거래할 수는 있어도 견제와 감시는 항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반도체 빼버리고 쟤네들을 어떻게든 서비스나 이런 거 수입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보다는 어쨌든 낫기 때문에 택하는 것 뿐이지, 자본주의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로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독일을 통해서도, 일본을 통해서도, 중국을 통해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국민을 학살하는지도요. SPD 정당이 아직 명명을 유지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나치에게 반대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제2 인터내셔널이 뭐 어찌됐니 하더라도 얘네들도 여전히 마르크스의 이상형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봐야 사회주의자들끼리 분파인데, 나치든 뭐든 지네들끼리 분파인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항상 사회주의자들은 결국엔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평범한 사람들을 속여 먹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긴 전쟁이야. 모두 현실 팩트는 모두 사회주의자들로 생긴 전쟁입니다. 부자 때문에 생긴 전쟁이야. 항상 노동자는 선해, 사회주의는 선해, 이런 식으로 선동합니다. 거짓으로 사상을 전파하고 분열시킵니다. 세상은 비효율을 행하면서 착한 척하는 악마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효율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지만 부의 길이고, 비효율은 맘 편한 길이지만 가난하고 명분만 가득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 대신 혁명을 택하자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현실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혁명 역시도 자국민의 많은 사망과 비효율로 인한 기근으로 아사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이 사람들은 언제나 문명의 파괴자들이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요즘 넘쳐오르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선한 척하며, 또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척하며 그 혜택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비효율만 퍼뜨릴 뿐입니다.